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은하와 은하단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전세영입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대중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천문대 대중강연 별플릭스, 오늘은 미디어와 천문학, 이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강연을 끝까지 보시면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걸그룹 러블리즈,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저는 러블리즈 하면 이 데스티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노래도 좋지만 먼저 가사를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날 끄는 그래비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우리는 날짜에 관계없이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조성력에 의해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주기 자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울어진 그대의 마음은 계절이 불러온 온도차가 심한데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축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져 있고 따라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가사에는 다양한 천문학적 지식들이 잘 은유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피곤하게 이런 걸 모두 다 알아야 되냐고요? 오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래 가사에도 이런 천문학적 지식이 많이 녹아 있는 만큼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천문학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녹아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초기 미디어에 등장하는 우주는 상상 속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1902년에 상영된 달 세계 여행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직접 보시지는 않았어도 이 장면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포를 이용해 달에 가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영화 달 세계의 여행은 줄 베른의 1865년작 지구에서 달까지를 원작으로 합니다. 해당 소설에서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대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무기업체들이 대포를 이용해서 달로 가자는 얼핏 보면 허무맹랑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생각보다 놀라운 고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줄 베른이 어디서 로켓을 쏘면 좋을지, 즉 어디서 대포를 쏘면 좋을지 줄 베른이 직접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 베른이 생각한 후보지는 미국의 플로리다와 텍사스인데요. 이유는 지구의 자전 속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미국에서 가장 적도 가까운 곳이어야 되고 그 위치가 플로리다와 텍사스였습니다. 실제로 소설에서 밝힌 이 위치들은 현재 스페이스X와 나사의 우주센터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보다 좀 더 앞선 시기에 에드거 앨런 포라는 작가의 한스팔의 전대미문의 모험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인기가 많아서 잡지의 만화로도 연재가 되었고 또한 이 작품이 앞서 말씀드린 줄 베른의 작품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거 앨런 포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소름 돋는 예언을 하나 하였는데요. 바로 유레카라는 작품입니다. 이 유레카라는 작품에는 현재 상대성 이론, 올버스 역설, 외부 은하의 존재, 빅뱅 이론까지 현대 천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들을 일찌감치 예언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지만 말이죠. 또한 이것은 비교적 최근 작품이지만 나름 달을 재밌게 표현하여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월레스와 그로밋의 화려한 예출이라는 편으로 당시 이 주인공 월레스가 크래커를 먹다가 치즈가 없어가지고 치즈를 가져오기 위해서 달로 가는 여행을 그린 장면입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달에 갔다 온 이후지만 달에서 치즈를 먹는다라는 이런 치즈로 이루어진 달은 서양의 전래동화에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달에 토끼가 산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상상 속의 우주가 어떻게 재밌게 매체 속에 표현되었는지 봤는데요. 1950년대부터는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바로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 때문이죠. 이 시기는 인류가 가장 눈부시고 빠르게 과학 발전을 한 시기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멸망과 전쟁에 대한 공포로 암울함이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우주 혹은 인공위성, 달 등을 배경으로 한 많은 노래들이 나왔는데요. 더 토네이더스의 텔스타는 미국의 최초의 통신위성 텔스타 위성을 모티브로 하였는데요. 이 음악의 뮤직비디오와 실제 사운드에는 우주선이나 로켓의 소리를 직접 넣어서 최초로 스페이드 사운드를 사용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노래라고 하면 글램록의 대부 보이의 노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스페이스 오디티입니다. 이 노래는 출시일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맞물려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상 관제소와 우주 비행사 톰이 교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 부분 가사, 세상으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지구는 정말 푸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군요.
저 가사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실제 나중에 우주정거장에서 크리스라는 우주 비행사가 이 노래를 커버를 하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런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패션 업계로도 이어졌는데요. 당시 스페이스 룩이라고 하는 미래주의적인 패션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로 피에르 가르댕이 있는데요. 피에르 가르댕은 1960년대 당시에 이런 스페이스 룩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런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영화 역사상 길이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기술이 없던 당시에도 아날로그 기술만으로도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우주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류가 최초로 무기로 사용한 뼈막대기가 여기서 우주정거장으로 바뀌는 부분은 인류의 진화와 폭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멸망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운석 충돌과 외계인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영화로도 많이 드러났죠. 인디펜던스 데이는 외계인의 침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외계인 침공 영화 하면 대표적인 작품으로 회자되는 영화입니다. 아마겟돈은 소행성 충돌을 다룬 내용인데 사실 과학적 오류가 많은 영화로도 유명하죠. 특히 도시 전설로 나사에서 실제 훈련이나 테스트를 할 때, 채용을 할 때 아마겟돈에 얼마나 많은 과학적 오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딥 임팩트 역시 같은 해에 개봉한 비슷한 영화로서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이 역시 해성 충돌을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1998년에 나온 이제 대한민국의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 역시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암울한 지구와 거기서 외계 식민지를 개척하러 나온 테란 세력 그리고 그와 전쟁을 벌이는 외계인 프로토스와 저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밌게도 이때 초창기에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를 보면 세기말 감성이 느껴지는 패션과 세트장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미디어는 어떨까요? 요즘은 대중들도 가장 최신 천문학들을 접하고 있고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더 사실적인 우주를 구현해야 합니다. 2013년의 영화 그래비티는 엄밀한 재현으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실제로 우주왕복선을 타고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했던 우주 비행사 역시 이 영화를 보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개봉한 인터스텔라 역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킵손의 자문을 받아 엄밀한 재현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웜홀 역시 컴퓨터로 정밀하게 계산된 중력 렌즈 효과가 잘 드러나 있고 이 위치가 토성으로 설정된 것 역시 토성에서 실제 중력파가 검출됐던 것을 모티브로 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이 블랙홀이 아닐까 싶은데요. 블랙홀 역시 그동안 매체에서는 단순히 까맣고 빛도 탈 수 없다 이런 성질 때문에 단순하게 까맣게 그려졌지만 이 영화에서는 실제 블랙홀의 강착 원반과 주변의 중력 렌즈 현상을 잘 재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을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랙홀 주변의 빛들이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밝게 빛나는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유나의 2022년 6집 앨범, 여기 인패키지 앨범에도 블랙홀과 관련된 노래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블랙홀과 사건의 지평선인데요. 이 역시 앞에서 말했던 데와 같이 블랙홀을 단순히 까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멀게 빛나는 따라서 블랙홀을 더 잘 이해하고 쓴 가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천체 물리학자 장 피에르는 197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컴퓨터로 계산한 블랙홀과 그 강착 원반의 모습을 담아 실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블로그를 보다가 제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바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흐에 매료되었고 이 고흐의 그림에서 이게 언제, 어디서 그린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장 피에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고흐가 보낸 편지를 보면 1889년 6월 19일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라고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늘을 보면 실제로 달이 있고 금성이 있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달의 위상은 그림에 표현된 달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해본 결과 이 그림이 하루 만에 그려진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그려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 6월 19일이 아닌 5월 25일경 이때 하늘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달의 위상 역시 똑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최신의 우주 동향은 어떻게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냉전 이후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53년 만에 다시 달에 가려고 하고 있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작년에 처음으로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저호는 이제 태양계의 경계면을 넘어가고 있고 화성 이주는 단순히 꿈이 아닌 계획의 일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 탐사에 맞춰서 영화 역시 관련된 영화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션은 화성에 홀로 남겨져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에드 아스트라 역시 해왕성으로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미래적인 영화가 나왔습니다. 바로 승리호가 그것이죠. 윤하의 육집에 있는 오르트 구름 역시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계를 넘어서 홀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보이저호의 입장에서 쓴 가사인데요.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혜성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보이저호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미 카이퍼 벨트를 넘어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죠. 콜드플레이의 칼라라투라라는 노래 역시 인상 깊습니다. 이 앨범은 BTS와 같이 노래를 부른 마이 유니버스라는 노래가 있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노래가 사실은 가장 찬사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특히 이 가사는 화성 탐사선인 파이오니어, 소행성 오umuamua, 그리고 베텔기우스, 보이저 등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탐험해온 그런 여정들을 가사에 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천문학은 이제 문학 작품에도 많은 소재로 등장합니다. 김초열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작품 역시 다양한 천문학적 지식들이 미려한 문학으로 나타난 작품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폴 고갱의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입니다. 인류의 기원 그리고 우주의 기원, 이것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사가 제시한 궁극적 목표, 우리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결국 지금 우리 최신 과학이 탐구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디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천문학이 더 발전할수록 우리가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질수록 매체 역시 더 깊고 풍부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